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정병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의 정치 지형이 좀 바뀌려나 봅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내에서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반대가 거세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통합 추진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은 내년 총선을 앞둔 호남 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얘기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황주홍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황 의원님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죠. 네. 황 의원님하고 또 민주평화당에서는 장병환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김동철, 네. 또 광주 출신 의원들 함께 네 분이서 모여서 토론회를 열으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론회는 5분의 교수들과 함께 했습니다. 서울대학의 강원택 교수, 동국대학의 박명호 교수, 서강대학의 서복경 교수, 그다음에 인하대 박상병 교수, 그리고 이제 전 교수는 아니지만 저 이렇게 5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토론회였고 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 정치 정말 큰일 났다 하는 것이 어제 큰 주제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1월, 2월 통틀어서 국회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러니까 뭐 사실상 정상적인 기능과 작동을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1월달 국회에는 야4당이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한국당, 바른미래당, 저희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이렇게 4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선거구제 문제, 그다음에 특검 국정조사 등등을 논의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거를 정쟁을 위한 노름판이 될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거부를 해서 1월 국회를 못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김태우 청와대 감찰조사반, 그 다음에 누구죠? 신재민 그 기재부의 사무관, 그 다음에 이제 더구나 그 뒤에 터진 이제 손혜원 의원 사건, 그 다음에 서영교 의원 뭐 사건 이런 것들로 열어봐야 이렇게 뭐 득될 게 없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거부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국회는 또 이제 국회법에 의해서 2월 국회는 열도록 돼 있는데 이걸 또 열려고 그러니까 한국당이 또 이번엔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국당에서 이제 뭘로 처음에 이제 시비를 걸었냐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그 특보를 맡았다. 그 전력을 이제 문제를 삼아서 이건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임시 국회를 2월도 국회를 못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국회는 민주당이 보이콧을 해서 못 열고 2월 국회는 한국당이 뭐 국회를 이제 거부해서 못 열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지금 양거대 정당의 횡포 때문에 국회가 그러니까 문을 못 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이게 정말 한국의 양당이 정치가 망국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두 거대 정당들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는 다 거부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수가 팽팽하게 대치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치가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그 큰 원인이 사실은 국회에 있다기보다는 양당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싸잡아서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자면 이 두 거대 정당들이 부리고 있는 횡포와 이 적폐 또는 이 폐해 이것들이 조금 더 지적이 돼야 되고 그런 각도에서 한국에서 제3정치가 좀 더 복원, 강화돼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국회 전체가 아니라 양당의 문제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손보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이 대통령한테는 입법권이 없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만 있는 거거든요. 한국의 대통령한테는 입법권이 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권도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삼권 분립이지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한 권한이
극도로 비대해지고 나머지 이 이권은 있으나 거의 뭐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도 지금 이제 양당제라는 게 주로 소선거제에 의해서 이제 가능해진 건데, 그러니까 1등 아니면 2등 하는 정당들만 이제 의석을 100석에서 갖는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그거를 손질해야만이 한국이 그래도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한국 뭐 정치도 나아갈 뿐더러 정치에 의해서 경제가 활로를 찾는 그런 계기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토론회가 얘기가 거기서 그쳤을 것 같지는 않고, 또 민주평화당 의원들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함께 또 만드신 취지도 있을 것 같고, 어디까지 얘기는 나갔습니까? 뭐 이제 통합 얘기도 나오고 연대 얘기도 나오고 협치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3정당이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리고 규모가 좀 어느 정도 규모화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얘기 차근차근 풀어가 보기로 하고요. 박 교수님,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호남권 의원들이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좀 과연 이루어질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네. 그리고 과연 그런 방향으로, 즉 그 호남에 있다라는 것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을 같이 하다가 바른미래당을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보수 정당으로 가는데, 물론 계획적이지만 같은 국민의당에 있지만 맞지가 않다. 특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때 보면은, 그러면서 남아 있는 분들이 이제 민주평화당을 만들어서, 민주평화당은 호남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념적으로 다른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아니지만 다소 진보적이고,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마지막에는 자유한국당까지도 그 흡수해버릴 정도로 보수의 중심이 되겠다고 나갔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길을 갔었거든요. 근데 양쪽 다 별로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그 힘이 약화됐다는 것이 좀 누가 봐도 그 이해가 가고, 또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황 의원님께서 이제 선거구 제도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도입이 안 되면, 저는 도입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안 되면 두 당은 사실 존립하기가 힘들다. 그럼 자연스럽게 야권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가 당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생존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몇 가지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광주 전남에 있다라는 이유로 바른미래당 소속에 있는 의원님들과 또 민주평화당에 있는 의원들이 지역이 같다는 걸로, 그전에 이념이 달랐는데 다시 통합을 한다? 명분이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보고, 저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그 토론 제목이 호남발 야권 개편이지 않습니까? 저는 호남발 야권이 아니라 민주평화당으로 인해서 야권이 개편될 수도 있고, 즉 바른미래당과 합친다면, 그 반대로 올 가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당 내에도 뭔가 정치적 변화가 필요할 때가 오거든요. 그럼 호남 지역에 왔을 때 민주평화당발 여권 정계 개편도 저는 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호남 정치에서는 어쨌든 민주평화당이 어떤 그 당의 정계 개편을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판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하게 호남에서 뭐 통합을 한다면은 그 전에 헤어졌지만 다시 야당끼리에서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 즉 그 전에 국민의당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은 현재 잠깐 나오는 말이지, 그런 식의 정계 개편은 호남에서 어떤 정치의 중심이 되기는 좀 명분과 실질적인 동력이 좀 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두 당 합당 차원에서 호남발 야권 개편, 이렇게 오늘 제목을 걸었는데, 박 교수님 입장에서는 보시기에는 호남발 정치 개편, 그렇죠. 이렇게 예, 오늘 예, 제목을 걸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박 교수님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반적으로 정치학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좀 이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 하여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꼭 같이 그 말을 좀 얘기 좀 하기로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좋겠습니다. 근데 조 교수님, 이런 야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글쎄요. 방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갈라져 나갔는데 다시 합치기가 쉽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죠. 정치라는 게 워낙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황종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합 내지는 합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가 우선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민주당의 어떤 독식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대안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 그런 속에서 다른 세력이 생기기를 국민 다수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물론 호남에서는 아직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어느 다른 지역보다 호남이 높고 또 어떤 면에서는 호남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런 이 열기가 쉽게 많이 가라앉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라든가 민주당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초기 단계의 어떤 열정적인 단계는 이미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남북 관계에서 여러 변화나 이런 것들이 다소 업앤다운 위아래로 좀 흔들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또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많은 비판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이 정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남에서 서로 다른 지역구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 간에 자연스럽게 힘을 모아보자. 즉 양쪽 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쉽게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이제 좀 천천히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두 당의 합당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해 볼 점들 또는 비판적인 시각까지 많이 드러내셨는데 일단 차근차근 오늘 황 의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 꽤 많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질문 먼저 드리죠. 지금 네. 실제적으로 통합 논의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어제의 그 학술 토론회랄까? 네. 토론회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반공식적 첫 출발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심 전심으로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를 지나고 나면 좀 더 그것들이 그 논의들을 좀 구체화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제 한국 정당학회라는 이제 교수들을 모시고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호남의 주축을 이루는 이제 4명의 그 주체자들이 다 이제 호남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호남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외양적으로 비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연히 호남의 의원들이 있을 뿐 국민의당이 지향했던 그 가치, 그 방향을 다시 재점화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이시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원래는 출발은 이제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왜 3년 전에 총선 때 적어도 정당 득표율에서는 전국에 2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앞서섰습니다. 그러니까 제3정치 세력의 어떤 그 출현에 대한 또 필요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은 광범위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잘 수행했었으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저는 아주 뭐 하여튼 전 대표에 의해서 그냥 국민의당이 이제 둘레 쪼개졌습니다. 안 대표는 보수 쪽을 아우르라고 그러고 민주평화당 나온 사람들은 보수 쪽하고 함께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당이 갈라졌는데 안철수 전 대표라는 그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걸림돌이었는데 그 걸림돌이 사실상 이제 뭐 본인은 제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사실상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재규합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제3정치를 우리가 가동시켜 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다른 말로 하면 최악의 환경이다. 지금 두 당의 저는 이제 민주당이 좀 더 두 당을 비교하자면 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좀 정말 기이한 정당인 거예요. 그렇지만 또 민주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썩 아주 매력적인 정당인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높은 지지를 설사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두 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뭐 저희 어머님이 저희 때릴 때 어렸을 때 저희 형하고 싸우면 맨날 때릴 때 하냐 이거였습니다. 둘이 똑같으니까 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피장파장의 면이 많습니다. 이럴 때 뭔가 좀 실력이 있고 유능하고 그리고 뭔가 국민의 중심을 읽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게 다
호남의 의원들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주축이 호남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호남 정치의 복원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호남 정치의 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망국적인 이 정당의 양극화 현상. 저는 부의 소득의 양극화 못지않게 정말 이 폐해 중의 폐해가 두 거대 정당의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 의원님이 야당 하시더니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한 가지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다 하시는데 일단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평화당 내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셨습니까? 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첫 출발선이라고 말씀했는데 네. 뭐 의원총회라든가 공식적인 논의로 해서 이것을 뭐 우리가 당론으로 이렇게 결정한다든가 그런 논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심전심. 이심전심으로 뭐 대개 큰 뭐 저희 내부에서는 반론이랄까 이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뭐 이해를 정동영 하고 있습니다. 대표부터 전체 뭐 의원이나 이 당원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뭐 찬성하는 정도의 그런 차이는 있을 있을지라도. 겁니다. 네, 저희보다도 잘 아시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은 조금 이제 그 당에 지금 글쎄요. 서로 지금 다른 바른미래당이 이제 지난주 국회의원 연찬에 들어가서 손학규 대표나 또 유승민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세게 반대 입장을 밝히셨단 말이죠. 오늘도 아마 손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 내부에 있는 호남 의원들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네, 저희들이 볼 때 바른미래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합해서 이제 바른미래당 만든 거 아니에요? 조정환 교수는 이제 그 내용을 잘 아시지만 저는 그게 잘못 꿰어진 단추였다고 생각합니다. 하필 참 어려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안철수 대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구상과 정치적인 어떤 야망이 그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하고 과거에 한국당을 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했던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국민의당 세력들하고 이게 통합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걸로 가지 못하고 이제 민주평화당과 다른 살림을 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 내에서 지금 뭐 그런 이견이 표출되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입장으로서는 바람직스럽기까지 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직스럽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두 개 세력이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결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우아하게 그 모양 좋게 잘 헤어지는 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바른미래당 견해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제가 민주평화당은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의원님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고 좀 따끔한 어떤 그 제가 뭐 나름 좀 말씀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한 거 보면은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간 사람도 사실 잘못된 호남 국회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다시 호남 의원들하고 다 합치면 마치 과거의 국민의당 모습으로 가면 그때까지 복원 안 되지만 최소한 힘이 생기지 않을 거냐. 호남 지역 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호남의 정치는 특히 호남의 유권자들은 그 당시 국민의당이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할 때 대권의 하나의 선택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모였다고 해서 서로 간판을 국민의당으로 한다 할지라도 호남 유권자가 나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대권의 힘이 있는 정당으로 안 보거든요. 저는 그런 데서부터 철저히 그 근본적으로 반성이 아니라 한번 성찰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약간 양당제라는 것이 양당에 소속 안 되면 제3당이 길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3당이라는 것이 첫째 양당제라는 게 그래요. 양당 제도 때문에 정치에서 양극화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양당 정치가 정치를 잘 못해서 그래요. 더불어민주당하고 특히 자유한국당 이 계속 엇박자고 탄핵전 이야기가 그대로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두 정당이 잘 못해서 그렇지 양당제가 문제가 있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3당도 우연히 생기는 좀 제3당이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제3당은 뭐냐면 그 양당을 극복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으로서 주도권을 가져갈 힘이 있어야지 그게 3당의 새로운 제3의 길로서 인정을 받는 거지. 나머지 양당 빼놓고 두 사람도 욕심이 많다. 우리가 모이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우리를 찍어줄 것이다. 아니다 이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호남의 정치라는 것은 비록 내년에 총선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호남 정치 중심이 돼가지고 대권까지 갈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이해가 됐을 때 다시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양당제라는 폐해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설득력이 높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물리적인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호남 중진 의원님들하고 저는 호남의 가장 큰 재산은 중진 의원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민주평화당이 합치더라도 이념적인 좌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설계했을 때 저는 이제 의미가 있지. 지금 형태의 모습은 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교수님 잠깐 말씀하시고. 예, 뭐 전 조금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근데 저는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통합이 그렇게 쉽겠냐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의원들끼리 몇 사람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은 퇴행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훌륭한 호남 의원님들께서 뭔가 대의를 가지고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것이 더 커다란 어떤 세력 확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단순한 빠찌 몇 개끼리 모이는 양상이 되면 참 곤란한데, 근데 이제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딱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 바른미래가 만들어질 때 바른정당 사람들을 끌어들여 온 것이 굉장히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결과는 지금 이렇게 크게 확장하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영남과 호남을 뛰어넘는, 그리고 이념적으로 중간에 어떤 입지를 가지니까 소위 손학규 대표님 표현대로 하자면 개혁적 보수하고 합리적 진보가 만나가지고 한국의 어떤 실용적인 솔루션, 실용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보자는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시 원래 해체하고 원래 국민의당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민평당 당원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동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의원님께 질문들이 무거운데 아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표현. 우연히 호남 의원들이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각각 국회의원들이 만나보니까 호남 의원이더라 이런 얘기시죠. 근데 이걸 뛰어넘는 어떤 얘기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두 분 교수님들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표현이 좀 부족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뭐 저희라는 게 이렇게 딱 구심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심전심으로 추구하는 바는 국민의당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에 답지했던 그 국민들의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인물적으로 보자면 천상 국민의당을 주도했던 분들이 다시 모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뭐 신진의 제3정치 세력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들 과감하게 열어서 영입을 하고 포용을 하고, 그런 뒤에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연대와 협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땐 시시비비로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양당제가 이렇더라고요. 뭐 두 분 다 이제 교수님이니까 훤히 알고 계시지만 전 세계에서 정상적인 선진 민주국가에서 양당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데 미국조차도 2016년에 3년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당제, 제3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도적인 시민들, 응답자들은 71%가 제3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응답자 중에서도 43%, 47%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0% 넘는 국민들이 미국에서조차도 양당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비근한 일 하나 좀 들어서 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제3정당의 그 위력 또는 효험을 제가 재작년에 예결위에 국민의당 간사를 맡았습니다. 의석이 그때 40석이 안 되는 거예요. 39석이에요. 그렇지만 39석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결위원이 50명이고 소위원회는 이제 15명인데 15명이 이제 진짜 500억을 가지고 500조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결위원장 혼자 회의를 못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이 이제 힘들면은 그다음에 3당 간사들이 위원장을 사회를 보는 겁니다. 위원장으로. 그런데 이제 저도 3당 간사 세 번째 간사니까 제가 사회를 봤어요. 제가 한 2시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결위원장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온다는 얘기는 본인이 이제 사회권을 되돌려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민주당 간사가 벌떡 일어서더니 위원장님 지금 들어오시지 말고 조금만 이따 들어오시라고. 그래 예결위원장 굉장히 쑥스러워졌죠. 예결위원장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들 다 웃고. 예,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이제 다시 나가고 제가 계속 진행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소위라는 게 있는데 소소위는 500조 예산을 3당 간사와 기재부 차관 4명이 이제 다루는 겁니다. 언론의 비판도 많죠. 근데 소소위를 어디서 했냐? 의원회관 919 저희 의원실에서 했습니다. 제가 한국 의회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앞으로도 있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가져간다고 가겠습니까? 자기들 가져가서 간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 싸우는, 예결이 열리면 엄청 싸워요. 어떨 때는 막 몇천만 원 가지고 싸워요. 어떨 때는 몇백억 가지고 싸워요. 그럼 저는 늘 이랬어요. 야, 몇천만 원 이거 더 가고 덜 간다 해서 대한민국 어디 어긋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한국당은 300억 각자, 민주당은 100억 각자. 그래갖고 그걸 막 싸우면 제가 이럽니다. 300억 더하기 100 나누기 2. 지금 황 의원님께서 계속 3당의 중요성을 3당 정치의 위력을 저는 그때 말씀 좀 길어지셔서 제가 조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3년 전 총선에서 사실은 국민은 제3당을 인정했거든요. 3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지도 보냈는데 지금 다시 3당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게 국민들이 억셉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론 저희의 출발의 정치적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고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저희도 알죠. 이 선거 앞두고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정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구나. 그런 동기에 있다는 걸 솔직히 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동기 위에 명분은 저는 굉장히 지속되어 있는 국민적인 필요를 저희가 담고 있는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제 얘기에서 정말 명구스러운데 상임위원장을 제가 맡으면서 18개 상임위 중에서 저희만 한 번도 파행이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신통한 재주가 있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에 있다면 그것은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자연과학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압록강이 기냐, 섬진강이 기냐 하면 거기에는 정답이 딱 있습니다. 유일 정답이. 압록강이 긴 거예요. 근데 정치에서 우리 세종대왕이 위대하냐,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들 얘기 좀 들어보죠. 요거 마무리합시다. 그럴 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하고 타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어떠냐? 민주당은 진보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당은 보수의 가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되게 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거를 말씀인데요. 관철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우리가 아니어도. 이 시점에서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합시다. 제가 좀 미안해요. 아니요. 지금 이제 어제 모인 교수님들이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시겠죠. 그분들이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또 황 의원이가 지금 말씀을 합니다. 다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 이상적이다.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당 대결 구도라든가 소선거구제는 미국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말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자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미국하고 제도가 유사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3당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100분. 또 그 효용성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는 크게 우리가 구분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로 협의를 하는 민주주의. 그래서 큰 정당이든 작은 정당이든 서로 대화를 나눠가지고 서로 연정도 하고. 이게 소위 말해서 유럽에 있는 내각제고 많은 국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씁니다. 그럼 그런 민주주의가 있는 반면에 그런 식의 방식이 오히려 혼란이 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사정 합의를 봐가지고 과연 그게 몇 달 이상 간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미국같이 다수결 민주주의. 이게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입니다. 즉 승복하는 거죠. 승복 민주주의죠. 다수결한테 몇 년 동안
그 의사를 이양하겠다. 결정해라. 뭐 절대다수 비례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다수결 민주주의, 그 결과에 대해서 다수 과반수의 의사를 따르는 그런 승복 민주주의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를 더 혼란스럽지 않고 더 효율적이다라는 민주주의가 우리예요. 그게 이제 미국 비슷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00%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입니다. 다만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당한테 의석수가 좀 가야 된다라는 좀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회가 파행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존립하는 것. 정의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에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 달, 2월 달에 두 당이 번갈아 가면서 마치 보이콧 해버리는 어쩌면 그 제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적으로 그게 예. 두 정당의 음모일지도 그렇죠. 모른다. 음모로 이야기 아마 박 교수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쩌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한 당의 사정에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00% 도입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중요한 것이 내년 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제3당으로서 좀 더 그 다른 여야당과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내년에 정말 유권자들이 어떤 지역이든 전국적으로든 제대로 된 그 정치적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이는 제도로 고쳐가야지 저는 맞다고 보고 그냥 제3당이라고 해서 꼭 제3당을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일종의 약간은 조금은 좀 과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잠깐 박상철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저도 이제 정치학자로서 또 제 경험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00% 좋은 제도고 다른 제도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맞는데 문제는 한국 정치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토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어 왔어요. 그 시점이 광범하게 그 토의가 시작된 시점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부터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서 정치개혁연구실에서 일을 했고 노 대통령하고 선거제를 가지고 토론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소위 지금 민주당의 핵심은 그때 이미 결론을 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독일식 선거제도가 100%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의 세력의 핵심들이 독일식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그 후로 계속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잡고 나서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다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동안 계속되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에 보니까 광주 시내에 여기저기 붙은 것 중에 한전공대 우리가 이뤘으면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정권 잡으니까 좀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이것만 얘기할게요. 방금 우리 박상철 교수님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합의제 민주주의형이 있고 다수결 민주주의형이 있다. 다수결 민주주의가 장점도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 어쨌나요? 이명박 2008년도 국회의원 총선 통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과반수 이상의 한나라당 잡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4대강 또 온갖 종편 모든 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야당 당시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쪽에서 다수결로만 모든 걸 결정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 결과가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누가 1등을 하든 간에 2등, 3등 얘기도 좀 들어주자 했던 거거든요. 역사적인 어떤 연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제3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실은 대부분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당이 얼마나 큰 정당이 돼야 될 건가는. 문제는 이것이 자기들 3당을 만들어줬잖아요. 국민들이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자기들끼리 깼잖아요. 깼는데 그 둘이 다시 붙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둘이 다시 붙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정말로 제3당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더 큰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요구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조 교수님께서 이제 더 큰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황 의원님 구상하시고 계신 이 제 새로운 당, 뭐 새로운 당이라고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그러니까 신당을 만드십니까? 아니면 민주평화당을 놓고 그 연동형 얘기하고 신당 얘기 좀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주제가 아닌데 네, 네. 이게 너무 오래 가서 잠깐 말씀하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에 의해서 땅속에 깊숙이 사실상 묻혀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소선구제에서는 어떤 정당의 후보가 정말 좋은 후보들 내가지고 각 선거구마다 49%를 득표를 다 했어요. 엄청 득표를 잘한 거예요. 근데 1등 후보보다 한 몇 표 차이로 다 2등을 했어요. 그럼 의석을 하나도 못 갖는 거예요. 전 국민의 49%의 지지를 받았는데 국회 의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복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제가 아쉬워하는 대목이 승복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자기 비하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성에 정말 이 승복이라는 게 정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자기만 옳다는 이 독선이 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사회 갈등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터키하고 한국이더라고요. 근데 터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국은 정말 대단한 호전적인 비타협적인 그런 문화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더 하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니 저는 등소평의 흑묘, 백묘론이라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진보면 뭐고 보수는 뭐 하겠어요. 앞으로 나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수 의제를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또 진보 의제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국회가 파행을 겪는 거예요. 파행 겪으면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민주당이 파행을 하게 만들면 민주당 정부에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당이 볼모를 잡으면 대한민국에 피해가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더 이상 그대로 볼 수는 없는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당이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신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다만 이제 정치인은 300명 국회의원들이 당분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호남 출신의 그 중진 의원들 중에는 정말 아깝고 유능하고 참 지도자 그릇이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00명의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300명의 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하되 그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과감하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좋은 분들 그다음에 제3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 또 신진들 영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보는데 1단계는 국민의당 옛 사람들의 규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규모인데 규모화해야 됩니다.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정치도 속도의 정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좀 단일 대우를 규모화를 이루는 단일 대우를 빨리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단계는 이제 문을 여는 겁니다. 매력을 갖는 호응하는 많은 분들을 전국에서 뭐 천하의 영재들을 인재들을 영입하는 그런 단계를 갑니다. 3단계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많은 변화가 있으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제 개인이라 했지만은 제3정당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년 남아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저희는 실적과 성과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적 호응이 뭐 대단한 열화가 같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지난 3년 전 선거 때 제3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여론이 답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아마 제3단계에서 전국적인 좀 확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이제 호남 중진들의 유능한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년 전하고 좀 상황이 다른 거는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대선 주자.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정원 교수가 저보고 한번 대선 주자 예. 만들어 가야죠. 네. 뭐 저는 이제 그 농담입니다만 지금 우리 호남의 여러 의원들 중에는 잠재적인 대선 주자 군들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연히 호남 의원들이 주축을 이뤘을 뿐이지 이 당이 호남당이 아니기 때문에 호남에서 반드시 대선 주자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당의 어떤 그 계획까지 거의 이렇게
어떤 맵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건 아닌데요. 뭐랄까 정신이랄까 이념이랄까 당의 지도하는 어떤 사상이랄까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했던 건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첫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됩니다. 근데 고치려다가 우리 못 고쳤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당선되는 그날 제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법권,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봐야 되는 게 이 지금 현재 소선구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로는 손볼 수 없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아끼고 가드닝, 여러분들이 아끼고 정원 가꾸시 해주실 일이 제3정당을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늘 공감대를 넓혀주시고 이런 것이 저는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경제로 정말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황정호 의원님 말씀이 참 아름다운 꿈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제3정당이 강한 제3정당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국민 다수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민평당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호남에서 상당히 훌륭한 의원님들이 물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호남 민심의 상당 부분은 현재 의원님들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의원님들끼리 다시 뭉쳐서 모자이크를 해서 당을 다시 만든다면 그 당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난번에 바른미래당하고 민평당이 서로 갈라설 때 결정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를 했죠. 민평당 나가시는 분들은 거기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내총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안철수를 비난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의원님들의 빠찌 중심의 민평당이고 당원 중심의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민평당 의원 몇 분과 바른미래당 의원 몇 분이 뭉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바른미래당 당원들은 전혀 안 따라옵니다. 그게 현실이란 얘기죠. 그러면 현재 의원님들 말씀대로 의원님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한번 잘해보겠다 한들 그 다음에 그것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호남 지역 안에서도 이미 의원님들은 상당한 부분에서 지금 뭐 혁신의 대상처럼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교수님들께서 예. 굉장히 이번 그 두 당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 조정관 교수 이야기는 아마 결론적으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의식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황 의원님 의견에 몇 가지 저는 좀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 의식을 제가 똑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이제 호남의 중진 의원의 존재예요. 제가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국회를 갑니다. 이거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인가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가서 이제 매주 가서 이제 국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가니까 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정치 없애다 보니까 진짜 없어버렸어요. 즉 중진들이 없어가지고 중진들이 있었다면 보수가 없다. 보수성이 중진이 예. 굳이 표현하자면 파벌도 없고 보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뭐냐면 당끼리 부딪히면 그 당의 중진들이 나서서 이렇게 정치 문화를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하고 타협을 시키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파열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남의 중진 의원이 그나마 많은 편이거든요.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래된 정치인이라기보다도.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황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야 된다는 것은 그건 맞는 이야기요. 개헌을 하면 되는데 개헌은 이미 실패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난 개헌론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 현실로 가면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안철수라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치가 없어져야 돼요. 대권 주자가 확실한 사람한테 딱 줄 서가고 그 사람을 권력을 만들면 그래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밑에 줄을 서버리는 거예요. 정말 제3위당이란 뭐냐면 제3자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1등, 2등만 좋아하지 말고요. 그런 3당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 1번 지금 남북관계는 이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로 가자. 그다음 2번 경제 문제는 지금 정부와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있겠죠.
경제를 이렇게 풀어서 안 된다. 어떤 이 미래 비전을 보여주면서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이번에 총선을 준비하겠다. 새로 신당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볼 때 그래 기존의 양당, 뭐 자유한국당 이거 아니다 말이야. 진짜 정당이 찍어줘야지 대권을 우리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있고 또 믿을만하다. 이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 민주평화당이라는 존재가 지금 제3당으로 가 있고 또 그 안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련한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황 의원님도 거기 포함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옛날 이야기일 게 아니라 또 누구 하나 중요한 대권 주자 밑에 줄 서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신당은 이런 거 필요하다. 이분 전국 정당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호남발 야권 개편이란 말은 이제 그런 논리라면 저는 이제 인정을 해요. 맞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간다면 정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하게 비판도 좀 하셨는데 너무 비판만 계속하지 마시고 기왕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좀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될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토론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조 교수님,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제 얘기는 생각하지 이겁니다. 않았는데. 의원님 몇 분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신당이 만들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바른미래당 쪽에 많은 다른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그러려면 그것은 의원들이 원하는 말하자면 현재 빠찌 다신 분들이 원하는 당이 아니라 빠찌 안 달고 있고 빠찌를 달고 싶어 하시는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양상의 창당운동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수순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 생각은 아마 이럴 겁니다. 어찌됐건 바른미래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쪽으로 외연을 개혁적인 보수 쪽으로 외연을 넓히려고 한 건데 그걸 별로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지금 워낙 엉망인 당이니까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버티고 기다려서 자유한국당 쪽을 쪼개서라도 예를 들어 과거에 탄핵에 동참했던 사람들 정도 수준들을 쪼개서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그것이 급선무이고 그다음에 호남은 함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손학규 대표나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호남발 말하자면 통합 움직임을 보이면은 오히려 영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반발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입지가 축소될 거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의도에서 강한 제3당을 만들고 싶다면은 논의 방식 자체가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박 교수님. 예, 좀 간단히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당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로 봐요. 저는 이제 지금 탄핵도 지났고 뭐 이 탄핵의 지금 이 부산물이 정리가 돼야 될 것이 내년 총선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나름대로 잘 치장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잘 치장해서 전당대회 잘 치르기도 바랍니다만은 나머지 소위 제3당이라 이야기한 분들이 신당으로 간다. 전체가 다 갈 수는 없겠죠. 저는 신당의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국민의 희망을 저는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생각에는 그래도 정치는 이념이에요. 정책이죠. 이념 정책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신당을 만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뭔가 맞아 현실적으로도 맞고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연구 검토를 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뭉친 의원들 머릿속에만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참신한 사람을 포함시켜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이 새로운 신당은 이런 모습으로 갈 것이다. 뭐 지역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호남에서 호남의 토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호남의 정치적 결단은 수도권까지 미쳐요. 그래서 개혁 정치 세력, 이게 보수든 진보든 간에 국민의당은 약간 보수적이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 진보적이지 않습니까? 보수든 진보든 개혁적인 정치 세력이라면 호남에서 인정을 받으면 저는 그 전국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뭐랄까 단순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움직임으로 저는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 의원님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철 교수가 신당 창당에 찬성한다 하는 거 저 메모했습니다. 지금 이제
배지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마 출발이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또 뭐 선거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할 때는 이제 배지들 의원들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합류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라인업이 돼가지고 출진할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그대로 나가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늘 선거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에 대해서만 교체 요구가 높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인식이 아니라는 걸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라니까 이상한데 뭐 당이 마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념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저는 이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좀 신물이 났습니다. 토니 블레어가 얘기했던 것, 좌와 우를 넘어서 가는 그 영국 정치에 시도했던 바. 그러니까 이념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흥묘, 백묘, 다산 정약용이 했던 실사구시.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그 기준인.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진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정치는 진리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누구냐? 국민 여론입니다. 당시의 국민 여론이 지시하는 바로 가는 것이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행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엄정한 심판자의 위치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또는 한국당에 대해서 그건 국민 여론과 반하는 거다.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에 강한 그런 견인차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저도 알겠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지역성을 강화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한 발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